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밖에서 잠깐 만나요. 왜? 무슨 일이야? 할 말이 있어요. 카페에 마주 앉은 남편. 무심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뭔데? 이렇게 갑자기 불러내고 저는 그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한테 나는 뭐였어? 남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 당신한테 콩팥까지 줬어. 그런 나한테 어떻게 내가 아는 사람이랑 바람을 피울 수 있어? 안녕하세요, 천사님들. 오늘은 32년을 참고 살아온 한 아내의 인생이 단 한순간에 완전히 바뀌게 된 이야기입니다. 조용히 참고 살아온 세월,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충격과 결심까지 정영숙 씨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정영숙, 올해 54입니다. 지금은 정수기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과 시어머니 아침 밥상을 차리고 출근 준비를 합니다. 퇴근하면 청소하고 저녁 만들고 빨래를 개다 보면 자정이 되죠. 하루가 다람쥐 쳇바퀴 같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은 56세로 공인회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일 때문에 출장 가는 것 이외에는 꼬박꼬박 저녁 먹으러 집에 들어오는 성실한 남편이에요. 우리가 결혼을 22살에 했으니 올해로 32년째 되는 해네요. 32년을 부부로 함께 살면 다들 그렇듯 대화도 없고 애정도 없습니다. 그저 한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런 걸 다들 동거인이라고들 한다죠? 의리로 사는 동거인이 부부라는 타이틀보다 더 정겹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집에선 늘 눈치를 봅니다. 몸은 힘들어도 직장에 나가는 게 마음이 더 편합니다. 전화에 시달려도 눈이 빠지게 컴퓨터 화면만 봐도 그 시간이 숨통이 트입니다. 아들은 목포해양대학교 2학년입니다. 무뚝뚝하지만 어버이날마다 카네이션을 보내주는 아들. 그 마음 하나로 저는 버팁니다. 제겐 이 이상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1년 전부터 만성 신부전증으로 일주일에 3번 신장 투석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월, 수, 금, 오후마다 병원에 들러 3, 4시간씩 누워있는 생활이 반복됐죠. 그렇게라도 버텨야 했습니다. 당분간은 투석이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전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신장내과 담당 의사였습니다. 환자 보호자분들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가족분들이 함께 와주십시오. 그 목소리가 왠지 모르게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와 함께 병원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신장투석 기계 사진과 복잡한 혈관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신장 구조 모형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왠지 불안한 기운이 방 안을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주사매의 투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장 이식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은 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골다공증 약을 오래 먹어서 안 된다잖아. 몸이 못 버텨. 시누이는 난처한 표정으로 눈치를 살폈습니다. 오빠 미안한데 애들도 아직 초등학생이라 당장 입원하기도 어렵고 박서방도 아마 반대할 거야. 미안해 당장은 힘들 것 같아요. 의사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직계가족이 아니어도 되나요? 혈액형이 안 맞아도 괜찮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요즘은 가능합니다. 교차 시험과 면역 억제 치료로 충분히 이식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여자분 수술은 복강경으로 진행되니 수술 상처도 크지 않고 회복하시는 것도 평균 5일에서 일주일 정도로 아주 빠릅니다. 그때 제 옆에 있던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수술은 잘 끝날 겁니다. 맑은 눈으로 미소 짓는 모습이 따뜻했습니다.
그 간호사는 김수연 간호사였습니다. 하얀 유니폼에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마음이 놓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신장 모형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 너머엔 병원의 구급차가 멈춰 있었습니다.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저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다른 환자분 수술 예약도 있으니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엔 다급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올 때 시어머니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네가 젊으니까 나보다 네가 해주는 게 맞지 않겠니? 그 말에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멈춰 서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섰을 때 김수연 간호사가 다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정말 잘 되실 거예요. 그 따뜻한 위로에 잠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고 차가운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콜센터 구내식당 같은 회사 직원인 경미가 쟁반을 들고 제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언니,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경미가 저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티나? 경미는 혀를 찼습니다. 언니, 다 티나요. 얼굴에 그냥 다 써 있어요. 언니 표정은 거짓말 못해요.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신장이 안 좋아. 의사가 신장 이식하래. 경미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언니, 설마 언니가 해주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나라도 해야지. 나 아니면 누가 해. 경미는 입술을 꾹 깨물고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작게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언니 진짜 언니밖에 없어? 언니 시댁도 너무하네. 근데 언니 공여자는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 돌아가는데 큰 지장 없다고는 하더라. 그치만 언니 제발 언니 몸부터 챙겨. 언니 몸 망가지면 진짜 아무 소용 없는 거 알지? 그 따뜻하고 간절한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저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나 잘할 수 있어. 그 말을 내뱉으면서도 목 안이 꽉 메었습니다. 스스로도 위로받고 싶었는데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경미는 그런 저를 보고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언니 힘내요. 그 순간 따뜻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이 그 눈물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남편은 TV만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할게. 신장 이식 수술. 남편이 TV 화면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진짜로 해준다고? 응. 나밖에 없잖아. 남편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수가 너한텐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마워. 나 앞으로 진짜 잘할게. 그 목소리는 어딘가 쓸쓸했지만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밥 먹으러 갈래? 강남에 새로 생긴 일식집 있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그 말만으로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집 앞에 남편의 신형 흰색 벤츠가 멈춰 섰습니다. 구입한 지 6개월쯤 되었지만 제가 타는 건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차를 바라보는데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분명 우리 집 차인데 남이 차를 타는 것 같이 어색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편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출발한다. 응. 안전벨트 매. 차 안에 퍼지는 세차 냄새, 낯선 가죽 시트의 감촉, 모든 게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강남으로 향하는 도로 위. 라디오에선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저는 억지로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 잘 있겠지? 목포 인심이 그렇게 좋다더라. 남편은 앞만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저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포 음식이 그렇게 맛있대. 특히 김치가 맛있다는데 역시 전라도지. 남편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굳이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지쳤습니다. 일식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과 나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테이블 위엔 대화 대신 정막이 놓였습니다. 남편은 몇 번 핸드폰을 들여다보다 결국 일어섰습니다. 회사에서 전화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지? 그렇게 그는 전화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나는 묵묵히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젓가락질을 하며 작게 웃었습니다. 내가 뭘 기대한 건지. 저는 참치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참치회는 역시 비싸서 그런지 맛있긴 하네.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꿋꿋하게 먹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참치회는 없네. 당신이 다 먹었어? 남편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여간 옛날이나 지금이나 당신은 눈치 없는 건 여전해. 나는 미소를 지으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해, 당신도 먹은 줄 알았지. 겉으로는 미안한 척했지만 속으론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누가 통화하러 나가래? 그렇게 우리는 밥을 먹고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도 특별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둘이 맛있게 먹고 왔어? 네.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어쩜 이렇게 복도 많니? 남편이 착실해서 월급 꼬박꼬박 걸어오지. 토박을 해 바람을 펴? 지 와이프 비싼데 데리고 가서 외식도 시켜주고 내 자식이라 그런 게 아니라 너 나가봐라. 이런 남편 없다. 넌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안 그러고서야 우리 아들 같은 남자를 어떻게 만나? 나는 멍하니 그 말을 들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콩팥 주고 받은 게 강남 일식 한 끼인데 전생에 나라를 구하고 받은 포상치고는 참 너무 소박하네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수술 준비를 위해 나보다 먼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집에는 나와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남편 없는 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그 사람의 그림자 안에 있었는지 그제야 깨닫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밥상을 차리고 빈자리에 숟가락을 올려놓다가 멈췄습니다. 이제 여기 앉을 사람도 없는데 그날 밤 거실 한가운데 앉아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입원 준비물들을 하나하나 넣으면서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참 이게 다네. 짐은 금세 다 쌓였습니다. 왠지 허전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병원 가방을 들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문을 닫기 전에 다시 한번 집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녀올게. 작게 혼잣말을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낯설게 들렸습니다.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병실로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으세요. 그 말에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면서 손끝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고 나니 그제야 숨이 턱 막혔습니다. 거울 속의 내 얼굴이 왠지 낯설었습니다. 피곤한 눈, 초췌한 볼, 그리고 어딘가 굳어있는 미소. 괜찮아, 괜찮아. 작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침에 잠깐 병실에 얼굴을 비쳤습니다. 잘하고 와. 남편의 짧은 말과 시어머니의 어색한 격려. 그게 다였습니다. 그 자리가 더 길어졌다면 더 어색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돌아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왠지 마음 한구석이 더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기대하지 않는 게 편한 건지도 모릅니다. 간호사가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수술실로 이동하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손끝의 떨림이 더 커졌습니다. 수술대 위로 빛이 내려왔습니다. 정영숙님, 이제 주무실 거예요. 마취가 의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내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수술 다음 날 김수연 간호사가 체열을 빼먹은 일이 결국 아침 회진 시간에 드러났습니다. 2시간마다 체열해야 합니다라는 지시를 놓친 것이었습니다. 아침 회진 시간 담당 과장의 목소리가 병실을 울렸습니다. 김 간호사, 이 환자 체열 기록 확인했어요? 김수연 간호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만 어제 오후 거는 죄송합니다. 깜박하고 확인 못한 것 같습니다. 과장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엔 수치에 이상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지만 2번 다시 이런 실수는 용납 못합니다. 레지던트들도 잘 들어. 환자 모니터링은 기본 중에 기본이야. 이런 실수는 2번 다시 있어선 안 돼. 김 간호사는 경위서 작성해서 올리세요. 병실 안은 잠시 무거운 공기로 가라앉았습니다. 젊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조용히 김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그녀가 나를 볼 때마다 눈길을 피하기 시작한 건 손 내밀어 주세요. 예전의 다정한 목소리 대신 딱딱하고 짧은 말투가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의 눈빛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내가 평생 믿었던 사람에게서 가장 끔찍한 배신을 당하게 될 줄은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은 한 달하고 15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전보다 더 무기력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평생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되고 매사 조심해야 하고 사는 게 의미 없어. 소파에 누운 남편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잖아. 그게 어디야? 남편은 내 말을 듣지 않는 듯 TV만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부터 남편은 말했습니다. 안 되겠어. 나 옷 좀 새로 사야겠어. 스트레스 풀러 좀 나갔다 올게. 하고 혼자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밤늦게까지 귀가하지 않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출장이야. 회식이 길어졌어. 늘 짧고 단호한 대답뿐이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설거지를 하고 혼자 방 안에 앉아 커튼을 열었습니다. 창밖의 바람이 마치 깊은 한숨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점심시간 경미가 식판을 내려놓으며 내 옆에 앉았습니다. 입술을 꾹 깨문 경미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 사실 말할까 말까 계속 고민했는데 나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경미를 바라봤다. 왜? 무슨 일이야? 경미는 주위를 살피며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저번 주말에 성수동에 친구들이랑 프렌치 레스토랑 갔거든? 근데 거기서 언니 남편 본 것 같아. 내 심장이 순간 멎는 듯 멈췄다. 우리 남편? 경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혼자가 아니었어. 옆에 여자분이랑 같이 계셨는데 나 그냥 회사 사람인가 싶었는데 둘이 좀 너무 가까워 보였어. 경미는 핸드폰 화면을 천천히 내게 내밀었습니다. 미안해 언니, 내가 몰래 찍었어. 흐릿한데 한번 봐봐. 그 화면에는 흐릿하게 찍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 그 테이블 너머 남편과 김수연 간호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고 남편도 웃고 있었습니다. 둘 다 너무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사진 속 작은 프레임 안에 담겨 있었지만 그 웃음이 내 심장 속으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김수연 간호사는 내가 입원했을 때 내 담당 간호사였습니다. 수술 첫날 내 손을 꼭 잡으며 웃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술 잘 끝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 따뜻한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그 따뜻함이 이렇게 쓰라릴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핸드폰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서서히 식어가며 마치 내 심장까지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밖에서 잠깐 만나요. 왜? 무슨 일이야?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남편을 카페로 불렀습니다. 남편은 무심한 얼굴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뭔데? 이렇게 갑자기 불러내고 저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한테 나는 뭐였어? 남편의 표정에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당신한테 내 콩팥을 줬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상처도 아물지 않은 나한테 돌아온 게 뭔지 알아? 배신이야. 당신 인간도 아니야.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인데 알기 쉽게 얘기해봐. 남편은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으로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 그 여자 김간호사랑 바람피는 거 나 다 알고 있어. 나한테 할 말 있는 거 아니야? 경미한테 받은 사진을 남편에게 들이밀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그건 그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병원에 오래 있다 보니까 김 간호사가 그냥 잘해줘서 내가 잠깐 어떻게 됐나 봐.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그게 다야? 내가 다 정리할게. 진짜야 이제 그만할게. 다시 안 만날 거야. 남편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 나 더는 당신이랑 못 살아. 우리 그만 이혼해. 남편은 제 얼굴을 바라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여보, 그건 아니잖아. 남 바라는 거 없어. 위자료는 당신 갖고 있는 거 절반 받아야겠어. 그리고 깨끗하게 이혼해. 나 그 정도 받을 자격 있는 거 알지? 집은 내가 나갈게. 어머니한테는 당신이 말해. 그리고 그 절반의 돈은 내 콩팥값이라고 생각할게.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변호사 통해 연락해. 그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 예금, 보험 내역입니다. 저는 서류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이혼하면 제목받을 수 있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많이 부족하지만 남편분이 인정하고 계시고 그리고 신장 이식 사실까지 모두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저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저에게는 또 하나 처리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상간녀 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위자료 청구 금액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네, 1,500만 원 정도 생각하지만 사실 돈은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그 여자를 상간녀로만 만들면 돼요.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간녀 이름 김수연 씨 맞으시죠? 바로 내용 증명 보내겠습니다. 네. 근데 그 내용 증명은 김수연 집으로 보내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강종합병원 신장내과 병동 8층으로 보내주세요. 그 여자 일하는 곳으로요. 변호사의 얼굴에 잠깐 놀란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이내 차분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내용 증명이 병원으로 발송되었습니다. 내용 증명이 발송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한강종합병원 신장내과 병동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한강종합병원 신장내과입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영숙입니다. 예전에 신장이식 수술받았던 환자인데요. 아, 네. 잘 지내셨어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상냥한 목소리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네, 덕분에 잘 회복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혹시 앞으로 제 수술 관련해서 병원에서 연락드릴 일 생기면요. 이제는 남편 말고 저한테 직접 연락 주세요. 이번에 이혼하게 됐거든요. 수간호사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숨을 가만히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병원에 근무하셨던 김수연 간호사님 잘 계시죠? 저희 남편이 외도한 분이 김 간호사인데 김 간호사님 앞으로 어제 날짜로 내용 증명도 보냈어요. 수 간호사는 많이 놀란 듯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네. 김수영 간호사가요?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수 간호사의 목소리에 당황과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수 간호사님 잘못은 아니니까요. 다만 앞으로 제 연락은 남편을 통하지 말고 저에게 바로 부탁드립니다. 예, 당연하죠.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개운했습니다. 마치 아주 작고 오래 묵은 먼지를 깨끗하게 털어낸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한강종합병원 신장내과 병동 8층 간호사실 문 앞에 유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김수연 간호사님 계신가요? 내용 증명 도착했습니다. 근무 중이던 김수연은 손에 들고 있던 차트를 내려놓았습니다. 서명하고 봉투를 받아든 그녀는 봉투 위에 쓰인 굵은 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용 증명. 그 한 단어가 김수연의 얼굴빛을 서서히 바꿔갔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수연아, 무슨 편지야? 김수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천천히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 간호사가 김수연 간호사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병동의 공기가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한강종합병원 신장내과 간호사실. 수 간호사가 김수연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김 간호사,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사무실 문이 닫히고 수 간호사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탁 덮었습니다. 정영숙 씨에게 들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김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병원. 이런 불미스러운 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사적인 일이라 하기엔 선을 넘은 일이죠. 수 간호사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일 크게 만들지 맙시다. 병원 이미지도 있고 조용히 정리하시죠. 김수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병원 외래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복도를 걷는데 낯익은 얼굴이 다가왔습니다. 정영숙 씨 맞으시죠? 병동 수 간호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간호사가 그런 일이 있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같은 병동 직원으로서 사과드립니다. 수 간호사의 눈빛엔 분노와 미안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수 간호사님이 사과할 일은 아니죠. 저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수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김 간호사 얼마 전에 그만뒀어요. 그 일 있은 후에 조용히 사직서를 냈습니다. 병원도 더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랬군요. 말없이 복도를 나서는데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캐리어에 지퍼를 닫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도 참 유난이다. 그깟 한눈 한 번 판 거 가지고 두 집 살림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이었잖니. 너도 좀 너그럽게 넘어가면 안 되니? 뭘 그렇게 유난을 떠는지. 저는 조용히 가방 손잡이를 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 네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난 더 할 말 없어. 너네 부부 일이니까 난 모른다. 그렇게 말을 남긴 시어머니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혼자 빌린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원룸. 낯선 공간에 짐을 풀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화면 위에 떴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혼해. 깔끔하게 끝내자. 더 이상 할 말 없어. 그리고 앞으로는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줘.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 다음 주 법원에 이혼 신청서를 냈습니다. 숙려 기간이 지나면서 모든 절차가 조용히 끝났습니다. 30년을 함께한 결혼 생활은 몇 달 만에 그렇게 조용히 끝이 났습니다. 법원 앞 남편이 담담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끝이구나. 잘 살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잘 살아. 그 말을 끝으로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남편의 흰색 벤츠가 지나갔습니다. 그 차는 이제 나와 아무 상관없는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 신장내과 수간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영숙님, 다음 달 외래검진 오실 때 담당 선생님이 한번 뵙고 가시라고 하셔서 연락드렸어요. 간단한 안내를 마친 뒤 수간호사의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습니다. 그나저나 김수영 간호사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의외라는 듯 되물었습니다. 서울대 병원 간호사 면접 봤다는데요. 상간녀 소문이 돌아서 아예 서류 심사에서 떨어졌대요. 이쪽 바닥이 생각보다 좁잖아요. 내용 증명도 병원 쪽으로 와서 이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수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 후로 다른 병원들도 거절당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직 자체가 쉽지 않게 됐죠. 그 사람, 결국엔 지방으로 가든지 아니면 간호사 그만두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만한 대가는 치러야죠. 그날 저녁 통장을 확인하니 합의금 1,500만 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직장도 명예도 앞으로의 커리어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없이 그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오래 참고 오래 걸었지만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이혼한 지 2달 후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영수가 어떠하니? 민수가 다시 병원에 입원했단다. 그 이식한 콩팥이 거부 반응이래. 한강종합병원에 다시 입원했어. 너를 기다리는 눈치던데. 네가 한번 와줄 수 있니? 그 말끝은 애써 감추려 해도 기대하는 눈치가 분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한 뒤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병원을 찾았습니다. 낯익은 복도, 익숙한 간호사들의 얼굴이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어요? 저는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이곳은 시간만 흘렀지 풍경도 분위기도 그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 속에 김수연 간호사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남편 김민수는 양팔에 링거를 꽂은 채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힘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그의 목소리는 메마른 숨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렵게 준 콩팥인데 이렇게 돼버렸네. 내가 벌 받는 거지. 당신한테 그런 짓을 하고 이렇게라도 벌을 받나 보다. 나 이제 그 여자랑 안 만나. 바로 헤어졌어. 저는 조용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힘들겠지만 힘내서 이겨내요. 그리고 이렇게 찾아온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남편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왜? 벌써 다른 사람이라도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다는 거야?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게 지금 그 입에서 나올 말인가 싶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다 끝났어요. 말을 마치고 병실 문을 나서려는 찰나 문 앞에 서 있던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잠시 괜찮으실까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민수 씨, 수술은 성공적이었는데 몸의 성적 거부 반응으로 인해 다시 신장 이식 수술이 필요하거나 투석을 재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잘못 아니에요. 선생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저 사실 남편과 이혼해서 이제 저랑은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하지만 앞으로 치료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등졌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문 너머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힘없이 울렸습니다. 여보, 가지 마, 제발. 그 울림이 복도 끝까지 따라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커피를 한 잔 타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쓸쓸한 원룸에 불을 켜며 이곳에서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때 현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서울에 혼자 있지 말고 그냥 내려오면 안 돼요? 내가 목포에 응, 바닷가 근처에 아파트가 하나 나왔어요. 가격도 괜찮고 조용한 동네야. 엄마도 이젠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박혔습니다. 엄마인 내가 걱정됐는지 그동안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을 현우의 마음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심했습니다. 서울은 이젠 내 삶을 품어주지 않는 곳이구나 싶었습니다. 작은 원룸. 처음 짐을 들였을 땐 낯설기만 했던 공간도 이제는 익숙한 구석이 생겨 있었습니다. 책장 위에 올려둔 작은 액자, 싱크대 옆에 걸어둔 타월, 창가에 말려있는 수건 하나까지. 조용히 내려다보다가 저는 한 박스씩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몫이었구나. 혼잣말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며칠 뒤 이삿짐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 목포로 내려왔습니다. 현우가 다니는 학교 근처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햇살 좋은 오후 베란다 유리창을 열었습니다. 짠 내음과 함께 시원한 바닷바람이 밀려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해 먹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문틈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너 좋아하는 엄마표 멸치국수야. 아이처럼 웃는 얼굴. 그 얼굴을 보며 저는 문득 아무리 힘들었던 시간도 결국은 지나간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파도 소리를 들으며 현우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현우는 엄마, 목포 사람들 인심 좋아. 시장 가면 덤도 잘 주고 동네 식당은 밥값도 싸고 맛있어. 그리고 해산물은 무조건 여기서 먹어야 돼. 서울이랑은 비교도 안 돼. 저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완전히 목포 사람 다 됐네. 현우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야. 여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서울에서 힘들었던 거 다 여기선 좀 내려놔도 돼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 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여기 와준 거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엄마 인생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삿짐 정리로 피곤했는지 오랜만에 늦잠을 잤습니다. 베란로 보이는 바다는 조용했습니다. 햇살은 조용히 방안을 감쌌고 어제의 상처도 오늘의 바람 속에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커튼을 걷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짠 내음이 가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살다 보면 다 쏟아졌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어느 순간 또다시 차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조용히 밥을 짓고 물을 올리고 창밖을 봅니다. 이제 내 인생은 누구의 것도 아닌 온전히 나의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처럼 혹시 당신도 다시 당신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숙의 선택이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엔 더 따뜻하고 깊은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